나는 그날 깨달았다. 사람이 가장 깊이 무너지는 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사랑했던 이들에게서 버려졌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박명자 어머니의 집엔 늘 정막이 흘렀다. 그런데 그 정막보다 더 무서운 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녀를 점점 투명인간처럼 대한다는 사실이었다. 예수나홉이라는 나이, 애틋하게 키워 출세시킨 외동아들은 이제 뭔가를 부탁할까봐 전화를 받기조차 주저하는 듯했고, 며느리 오세리는 아예 그녀를 부담으로 규정해버렸다. 박명자는 아들이 처음 판사에 합격했을 때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날 그녀는 세상이 다 자기 것처럼 기뻤다. 남편과 함께 허리 휘도록 일에 번 돈을 모두 쏟아부어 키운 결과였다. 학원비, 과외비, 책값, 아들이 필요하다면 가진 것 없는 두 부부는 더 아껴 쓰고 더 일했다. 그렇게 만든 아들의 합격 소식은 그 어떤 훈장보다도 빛나는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은 아들의 결혼과 함께 낯선 그림자에 가려지기 시작했다. 아들의 아내 오세린, 대형 로펌을 운영하는 집안의 딸. 처음엔 정중했고 교양 있어 보였지만 결혼 후 그녀의 말투는 서서히 변했다. 더 이상 시어머니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다. 마치 두 집안의 격차를 계산하며 상대를 등급으로 나누는 사람처럼. 어머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봉투 하나를 무심히 탁자 위에 툭 던졌다. 20만 원, 월세도 아닌 용돈이었다. 그런데 그마저도 마지못해 주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박명자는 그 금액이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문제는 그 금액 속에 담긴 냉랭한 마음이었다. 더 서러운 건 따로 있었다. 며느리의 친정 부모에게는 매달 200만 원씩 보내고 영양제며 건강식품이 박스째 집으로 들어가는데 자신에게는 늘 형편이 어렵다는 말뿐이었다. 그런데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누구였을까? 아닌 척해도 감정은 가끔 이렇게 속살을 드러낸다. 게다가 손주 하준이를 만나고 싶을 때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어머니, 하준이 스케줄이 있어서요. 미리 비서 통해서 연락 주세요. 비서, 자신의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손주를 보여주는 걸 결제하듯 관리한다는 사실. 박명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다. 며느리는 이제 아예 그녀를 하나의 업무로 취급하는 것처럼 보였다. 명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그녀는 그저 평범한 어머니였다. 가진 건 많지 않았어도 아들 하나만은 남부럽지 않게 키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온 흔한 한국의 엄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은 그녀에게 이렇게 묻는 듯했다. 노인은 그냥 조용히 뒤로 물러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듣는 듯한 날들이 이어졌다. 혼자 마시는 아침 물 한 잔도, 혼자 걷는 집안의 발자국 소리도 모두 그녀를 더 작게 만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작아져도 심장은 버려진다는 감정을 모른 척 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명자는 마침내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외면받는 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애써 키운 아들이 다른 세계로 건너가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세계에는 그녀를 위한 자리가 거의 없었고 며느리는 그 거의를 전혀로 바꾸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20만 원 봉투, 제한된 만남, 거리두기, 무시, 그리고 말보다 더 깊게 상처를 남기는 시선.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러나 박명자라는 여자는 쉽게 부서지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직 모른 채였다. 이 조용한 고통이 언젠가 폭발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박명자는 평소처럼 아들의 안부가 궁금해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통화가 끝난 줄 알았던 휴대폰에서는 낯익은 음성이 계속 흘러나왔다. 순간 멈춰서서 귀를 기울인 그녀는 곧 자신이 듣고 싶지 않았던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진짜 저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며느리 오세린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단호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참아왔던 불만을 기꺼이 내뱉는 사람처럼. 그녀는 박명자를 번거로운 존재로 규정하고 있었다. 명자는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혹시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이어진 말은 더 명확했고 더 잔인했다. 당신 엄마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편했겠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좀 알아서 뒤로 빠져줬으면 좋겠어. 그녀의 말투에는 어떠한 미안함도 존중도 없었다. 그리고 곧이어 들린 한 문장은 명자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판사인 것도 다 우리 아빠 덕분 아니야? 아니었으면 지방 법원에서 평생 머물렀겠지. 그러니까 당신이랑 당신 엄마는 좀 현실을 알아야지. 그 말은 단순한 지적이나 충고가 아니었다. 그건 우리가 너희를 만들어줬다는 선언이었고 내 어머니는 우리보다 아래라는 선을 그어버린 말이었다. 잠시 후 들린 아들의 목소리는 더욱 그녀를 아프게 했다. 세린아,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그렇게 말은. 민호는 분명 어머니를 감싸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고 흔들렸다. 예전처럼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고 그의 말 뒤에는 확신보다는 두려움이 따라붙어 있었다. 그 짧은 머뭇거림만으로도 명자는 아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단숨에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이끄는 사람이 아니었고 누군가의 눈치와 말에 갇혀 살아가는 억눌린 어른이 되어 있었다. 오세리는 그의 말을 단칼에 잘라냈다. 됐어. 당신은 그냥 조용히 있어.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잊지 마. 당신 엄마는 몰라도 당신은 알잖아. 누가 누구를 올려줬는지. 그 순간 텅 빈 침묵이 들렸다. 민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숨을 멈춘 듯한 여운. 그 침묵은 박명자의 가슴을 갈라놓는 칼날처럼 깊고 차가웠다. 그녀는 간절히 바랐다. 그만해.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단 하나, 정말 단 하나의 말만 해주면 되는 거라고. 하지만 아들은 끝내 그 말을 하지 못했다. 마치 누군가에게 길들여지고 약해진 사람처럼. 그는 서서히 입을 다물었고 그 침묵이 그의 선택을 말해주고 있었다. 박명자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다. 가슴이 서늘해지고 손끝이 떨렸지만 가장 아픈 건 지금 흘러나온 말이 진짜였다는 사실이었다.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아들이 그런 말 앞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큰 고통이었다. 아들이 예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떠올랐다. 자신감 넘치고 정의로웠던 소년. 세상 앞에서 당당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다는 현실이 무엇보다 가슴을 갈랐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요즘 느꼈던 서운함, 멀어짐, 불편한 침묵들,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아들은 점점 다른 세계로 건너가고 있었고 그 세계에는 그녀가 끼어들 틈이 점점 없어졌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누군가가 자신을 멀리하고 있다는 건 때로 말보다 더 명확한 침묵으로 드러난다. 박명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세상이 조금씩 멀어지는 듯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 나를 지켜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구나. 그 깨달음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진실을 남겼다. 이 통화 한 번이 그녀 인생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예감을. 오세리는 어느 날 양가 가족을 모두 불러 모아 박명자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그녀는 박명자가 최근 기억이 흐려지고 감정이 쉽게 격해지며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를 초기 치매 증상이라고 단정하며 가족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그 말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은 것은 그녀가 팔과 얼굴의 상처를 공개한 순간이었다.
그 상처들은 박명자가 혼란 상태에서 자신을 공격해 생긴 것이라고 설명되었다. 사실은 세린이 직접 만들어낸 상처였지만 가족들은 그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어린 며느리가 공격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그녀의 주장에 신뢰를 더했기 때문이다. 박명자의 억울한 항변은 오히려 그녀가 격정적으로 반응한다는 증거처럼 받아들여졌고 가족들은 점차 세린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결국 박명자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말에 의해 판단되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있는 그대로 설명할 기회를 가져보지도 못한 채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었다. 가족들이 떠난 뒤 세린은 더 이상 온순한 모습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그녀는 돌변하듯 박명자를 몰아붙였고 이미 준비해둔 밧줄로 그녀의 양손을 뒤로 묶었다. 이어 작은 방에 그녀를 밀어넣고 문을 잠갔다. 박명자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차갑고 오래된 음식만이 들어온 좁은 공간에 갇혔다. 이 작은 방은 그녀를 문제의 근원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한 도구처럼 기능했다. 세린은 박명자의 하루를 철저히 통제했고 그녀가 어떤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여지도 없앴다. 방 안은 어둡고 숨막혔으며 이 고립된 시간 동안 박명자는 자신이 더 이상 가족 안에서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억울함과 모욕감은 서서히 분노로 변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뒤집어 씌워졌고 그 거짓이 모두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졌으며 이제는 존재 자체가 위험한 사람으로 취급되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은 그녀의 인간적 존엄을 짓밟는 일이었다. 박명자는 더 이상 침묵하거나 참고 견딜 수 없다고 느꼈다. 견딜수록 더 깊게 짓밟힌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혼자 견디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는 스스로 무너지는 대신 반대로 강하게 결심이 단단해졌다. 그녀의 내면에서 조용하지만 확고한 의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이날의 사건은 박명자에게 더 이상 뒤로 숨을 수 없는 경계선이 되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되갚아야 한다고 결심했다. 억울함을 밝히고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고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모든 것에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마음속에서 서서히 자리 잡았다. 그녀의 반격은 바로 이 어둠의 끝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홀로 묶여있던 시간은 박명자에게 모든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고통의 순간이었다. 억울함을 넘어선 모멸감,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조차 짓밟힌 현실은 그녀를 무너뜨리기보다 오히려 깊은 곳에서 새로운 결심을 끌어올렸다. 더는 도망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다는 절망 한가운데에서 뜻밖의 기억 하나가 서서히 떠올랐다. 그것은 오래전 자신이 살아온 시간 속에서 잊힌 듯 묻혀있던 그러나 누구보다 강한 무기와도 같은 과거였다. 박명자는 젊은 시절 20년 동안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단순히 서류를 정리하고 전화만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법조계의 움직임을 가까이서 보고 들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일련의 사건들이 오가는 통로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당시에 그녀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거대한 힘을 행사하는 위치도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많은 비밀을 알고 있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법조계의 사람들은 그녀를 투명인간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때로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법이었다. 그들이 무심코 내뱉은 말, 누구도 모를 줄 알고 버렸던 행동, 은밀하게 오가는 관계와 거래들이 그녀의 일상에서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흘려보내지 않았다. 당시의 박명자는 단순한 기록 습관이 있는 사람이었다. 혹은 미래에 이런 기록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녀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감추던 이름들, 의심스러운 사건들의 흐름, 보이지 않는 손길의 흔적들을 낡은 검은색 노트 한 권에 조용히 써 내려갔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 장, 또 한 장 채워진 그 노트는
어느새 법조계의 바닥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세린에게 모욕당한 그날 밤, 작은 방에 갇혀 몸을 웅크린 채 숨을 고르던 순간 그녀는 그 노트를 떠올렸다. 기억 속에서 아주 천천히 떠오르는 검은 표지와 닳아버린 모서리, 그리고 오래된 잉크 냄새처럼 느껴지는 적막한 기록들. 그것은 무너진 삶의 끝에서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줄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곧장 마음속에서 결론을 냈다. 더는 당하고만 있을 이유가 없었다. 지금의 상황을 뒤집을 힘은 멀리 있지 않았다. 그 노트는 그녀가 지닌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검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박명자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상자는 남편이 떠난 뒤에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기억의 조각이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서류들과 함께 낡은 가죽 노트가 모습을 드러냈다. 손을 대는 순간 시간의 무게가 그대로 전해졌다. 한 장씩 넘길수록 그녀는 다시금 깨달았다. 이 기록들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진실을 꺼낼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였다. 수많은 이름들 중에는 지금도 현직에 있는 인물들이 있었고 과거의 일이라 해도 반드시 감춰야만 하는 사건들이 적혀 있었다. 박명자는 그 노트를 바라보며 오랜만에 자신 안에 힘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의 자신은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어머니였으며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무시받기 쉬운 존재였다. 그러나 이 노트를 펼치는 순간 그녀는 다시 법조계의 내막을 꿰뚫고 살아온 사람으로 돌아왔다. 그 세계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사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그녀 안의 경험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었다. 세린이 만든 거짓의 틀에 갇혀버린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그녀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들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단 한 가지. 스스로의 억울함을 바로잡고 왜곡된 진실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겠다는 의지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결심했다. 이 노트가 품고 있는 모든 진실을 통해 자신을 깔아뭉갠 며느리의 가면을 반드시 벗겨낼 것이라고. 그 결심은 조용했지만 단단했고 오랜 세월 동안 묻혀있던 힘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울림 같은 것이었다. 그녀의 두 손에 놓인 노트 한 권이 이제부터 그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명자는 오래된 노트를 손에 쥔 채 오랜 시간 망설였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그녀는 거의 모든 문제를 홀로 견뎌왔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세린이 가진 배경과 권력, 그리고 그녀 뒤에 있는 거대한 로펌의 영향력은 개인의 힘으로는 상대하기 어려운 벽이었다. 그 벽을 넘기 위해서는 자신과 비슷한 위치에 있거나 혹은 더 강한 힘을 가진 누군가가 필요했다. 그때 떠오른 이름이 바로 조태훈이었다. 조태훈은 오래전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했던 젊은 검사였다. 당시 그는 조직 내부의 압력과 외부의 여론 속에서 버틸 힘을 잃고 무너져가던 중이었다. 박명자는 비서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결정적 자료를 그에게 전달했고 그 덕분에 그는 명예를 되찾았다. 그 사건 이후 그는 박명자를 깊이 존중했으며 그녀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느꼈다. 시간이 흐른 지금 조태훈은 특수수사를 맡는 능력 있는 검사로 성장해 있었다. 박명자는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묘하게 섞여 있었다. 조태훈은 그녀의 말을 듣자마자 진중한 태도로 귀를 기울였고 곧 만나자고 했다. 몇 년 만의 만남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예전처럼 신뢰를 주는 사람으로 서 있었다. 박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색 노트를 꺼내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렸다. 그녀가 겪은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자 조태훈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노트에 적힌 이름들, 사건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줄기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는 노트를 넘기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결심이 담긴 눈빛으로 노트를 덮었다. 이 문제는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명백히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느낀 것이다. 세린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로펌은 이미 수차례 의혹의 중심에 있었고 여러 차례 미심쩍은 판결이 있던 것도 사실이었다. 박명자의 증언과 노트 속 기록은 의혹을 실체로 만들 수 있는 연결 장치였다. 조태우는 즉시 초기 조사팀을 꾸렸고 내부 자료 열람과 금융기록 조회를 시작했다. 며칠 뒤 예상보다 빠르게 구체적인 증거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로펌을 통해 흐른 거액의 자금이 특정 판사들의 계좌로 들어간 흔적, 특정 사건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이 바뀐 정황, 담당 검사가 교체된 뒤 결과가 급격히 달라진 사례까지 줄줄이 확인되었다.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물리며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로펌의 수상한 행위들이 서서히 표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수사가 확대되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다름 아닌 세린이었다. 그녀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박명자를 찾아왔다. 이전의 균형 잡힌 말투는 사라지고 다급함이 섞인 말들이 쏟아졌다. 그녀는 이미 수사 움직임을 눈치챈 상태였다. 박명자를 위협하며 자신의 집안을 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경고하듯 말했고 결국 가장 은밀히 숨겨두고 싶었던 사실을 내뱉고 말았다. 민호가 판사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그녀의 아버지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박명자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경고이자 자신의 패닉 상태를 감추지 못한 증거이기도 했다. 박명자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오래 숨겨두었던 또 다른 고통이 슬며시 떠올랐다. 아들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당당히 올라섰다고 믿었던 자리의 한 끄트머리에 예상치 못한 손길이 스며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깊은 충격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세린의 불안이 극에 달했다는 분명한 증거이기도 했다. 그녀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신호, 그리고 그 두려움이 곧 약점이 된다는 사실을 박명자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수사는 계속 확대되고 있었고 점점 더 많은 징후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조태훈과 그의 팀은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닌 조직적 비리의 존재를 확신하기 시작했다. 박명자는 이제 자신이 한 발 물러서야 하는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앞으로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을 느꼈다. 세린이 드러낸 위협은 그녀에게 공포가 아닌 더욱 명확한 목표를 안겨주었다.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고 삶을 무너뜨린 그 사람들에 대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녀는 확실히 이해하고 있었다. 조태훈 검사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여러 방향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히 로펌의 비리와 재판 조작 정황에 집중됐지만 조사 범위가 넓어질수록 박명자가 가장 두려워하던 지점 아들 민호의 이름도 어쩔 수 없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녀는 아들이 직접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로펌이 이런 거대한 일을 벌여온 상황에서 민호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도 없었다. 이 사실은 그녀에게 두려움과 복잡한 감정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조사 결과는 의외의 방향을 가리켰다. 민호의 계좌에서는 뇌물이나 부정한 자금 흐름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특정 사건에 개입한 흔적도 없었다. 그는 직접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문제는 달리 있었다. 수사팀이 내부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주변 인물들의 진술을 확보하자 로펌이 민호를 오랫동안 압박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세린의 아버지는 그를 잠재적인 도구로 삼기 위해 끊임없이 은혜를 강조하며 임용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을 빌미로 그를 조용히 통제해왔다. 민호는
자신의 커리어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 뒤에 말하지 못한 손길이 존재한다는 걸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다. 이런 불투명한 상징적 빚은 누구보다 강하게 그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었다. 상황이 더 분명해지기 시작한 것은 한 젊은 변호사가 조태훈 검사를 찾아왔을 때였다. 그는 조용히 로펌을 둘러싼 내부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긴장으로 떨리는 손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속에는 비밀리에 수집한 문서와 음성 파일이 담겨 있었다. 이 자료들은 쉽게 모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고 로펌 내부에서도 극히 제한된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성격의 것들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조직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견디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었고 박명자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고서야 결심이 섰다고 말했다. 자료 안에는 세린이 남편인 민호를 어떻게 통제해 왔는지, 그 구조가 얼마나 치밀하게 짜여 있었는지 보여주는 실질적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음성 파일 속에서 세린은 반복적으로 임용 과정에 비밀을 언급하며 민호가 반항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압박했다. 그녀는 마치 이 결혼이 단순한 가정의 결합이 아니라 하나의 고리처럼 로펌의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연결점이라는 듯 민호의 존재를 공공연히 이용했다. 민호는 그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자유롭게 판단하는 위치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 불명확한 두려움과 약점 때문에 그는 세린의 말 앞에서 쉽게 침묵했고 점차 자신의 의견을 잃어갔다. 이 침묵이야말로 로펌이 원하던 형태였고 세린은 그 침묵을 유지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구조적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박명자는 이 자료들을 확인하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아들이 부정한 일을 했다는 두려움은 사라졌지만 또 다른 종류의 아픔이 찾아왔다. 민호가 자신이 노력해온 자리에서 온전히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 속에 얽혀버린 채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아프게 했다. 아들이 죄인이 아니라 피해자였다는 사실은 위로이면서도 동시에 가슴을 찢는 현실이었다. 그는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하도록 강요받은 세계 안에 갇혀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은 단지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을 뿐인데 힘 있는 사람들의 계산 속에 너무 쉽게 끌려 들어갔던 것이다. 수사가 계속될수록 이 사건은 단순히 로펌의 비리가 아니라 한 개인의 삶을 통제하고 이용하려 했던 조직적 압박의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민호는 직접적인 범죄자가 아니라 그 구조의 희생자였다. 박명자는 이 사실을 확인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난 시간 동안 알 수 없던 민호의 무기력한 태도와 불안정한 모습들이 하나씩 설명되기 시작했고 그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두려움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비로소 아들이 버티고 있었던 세계의 무게를 조금은 느낄 수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단순한 분노나 억울함이 아니라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아들까지 얽혀있던 진실이 드러난 지금 그녀는 이 복잡하게 파인 틈을 완전히 무너뜨릴 힘을 마련해야 했다. 그녀의 싸움은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고 이제는 진실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일로 확장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아들이 스스로 놓쳐버린 목소리를 되찾아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수사가 점차 실체를 드러내자 사건은 결국 법정으로 넘어갔다. 그날 법원 앞에는 취재진과 방청객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작은 책으로 서 있었던 사람은 박명자였고 동시에 가장 단단한 결의를 품고 있는 사람도 그녀였다. 그녀는 이제 한 어머니나 시어머니라는 개인적 위치를 넘어 사건의 진실을 밝힐 핵심 증인이 되어 있었다. 긴 시간 동안 억눌렸고 조롱받았으며 존재 자체가 부정되던 삶에서 그녀가 서 있는 자리는 너무도 달라져 있었다. 재판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검찰은
로펌과 오세린 일가가 관여한 구체적 비리들을 하나하나 제시했고 법정 안에는 숨을 삼키는 소리만 가득했다. 하지만 이 재판을 진정으로 뒤흔든 건 박명자가 증인석에 올라서는 순간이었다. 정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자리로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은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아끼더니 자신이 겪은 진실을 차분하고 명확하게 풀어놓기 시작했다. 거짓으로 조작된 치매 의혹, 가족들 앞에서의 공개적인 모욕, 그리고 집안에서 벌어진 감금과 학대까지. 그녀가 직접 말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을 만큼 충격적인 내용들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학대나 모욕 이상의 핵심은 따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오래된 노트의 존재를 설명했고 그 노트를 통해 로펌이 과거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조종하고 숨겨왔는지 보여주었다. 이 기록은 검찰이 이미 확보한 증거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고 박명자의 증언이 완전한 구조로 맞춰지자 법정은 한순간 고요해졌다. 누군가는 가볍게 넘겨왔던 그녀의 삶과 경험이 이 재판에서 비밀을 밝히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부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검찰은 이어 세린이 박명자를 정신적으로 흔들고 주변 사람들의 인식을 조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상황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그녀 스스로 만든 상처와 조작된 장면들은 증거와 진술을 통해 하나씩 드러났다. 또한 세린이 남편을 통제하기 위해 임용 과정의 비밀을 무기로 삼아 끊임없이 압박했다는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법정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라앉았다. 이 파일은 단순한 부정행위의 증거를 넘어서 사람을 이용하고 짓밟는 권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세린 측은 반박하려 했지만 이미 흐름은 뒤집혀 있었다. 그녀가 박명자에게 가했던 폭력과 감금, 거짓말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너무 많았고 로펌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자료는 세린이 수년간 비슷한 방식으로 약자를 이용해왔다는 사실까지 보여주고 있었다. 이 자료들은 그녀가 단순히 성격이 나쁘거나 특정 상황에서만 폭력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약한 존재를 짓밟는 방식을 반복해온 사람이라는 점을 드러냈다. 배심원과 재판부의 분위기는 이미 굳어지고 있었다. 검찰의 최후 의견이 낭독될 때 법정은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조용했다. 검찰은 법조인의 윤리를 저버린 세린의 행위를 권력형 학대로 규정했고 특히 시어머니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리고 조직적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이용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히 가족 내 갈등이나 사적인 다툼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정의와 공정성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박명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왜 버틸 수 있었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의 증언은 누군가를 단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씌워진 거짓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진실을 세상에 돌려놓기 위한 과정이었다. 학대받던 순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선명히 보였다. 진실이 드러나는 자리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 누르던 숨을 내쉬는 듯한 묘한 해방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세린은 결국 자신의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고 법정 한가운데에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가면이 벗겨지면 사람이 얼마나 작아지는지 그녀는 스스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박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자신이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가 겪은 모든 고통은 오늘을 위한 길이었다는 듯 재판장은 마지막 판단을 위해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 재판은 단순한 선고가 아니라 오랜 시간 감춰져 있던 진실을 드러내는 장이었다. 그리고 박명자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 재판이 마무리되자 법정 안을 가득 메웠던 긴장감은 서서히 풀렸고 박명자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는 오를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자리에서 진실을 말했고 그 진실은 결국 사람들을 움직였다. 세린과 그의 아버지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얽혀있던 거대한 로펌의 부정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다. 법정을 나서며 그녀가 느낀 감정은 승리나 통쾌함이 아니라 아주 오래 참아온 삶의 균형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한 묵직한 해방감이었다. 억울함이 해소된다는 것은 소리내어 울지도 크게 웃을 수도 없는 종류의 감정이었다. 그저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풀어지는 것, 그리고 그 해방이 그녀를 더 강한 곳으로 이끌고 있었다. 재판 이후 박명자의 삶에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다. 아들 민호는 조용히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마음을 꺼내놓았다. 자신이 겪어온 갈등과 두려움, 그리고 어머니가 겪은 일을 막지 못한 죄책감이 그의 표정과 몸짓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는 판사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비록 직접 부정행위에 연루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자리가 자신에게 진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난이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약하지 않았고 오히려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박명자는 아들의 결정을 막지 않았고 그가 잃은 것이 아니라 되찾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호는 법복을 벗고 작은 법률 사무소를 열었다. 그는 이제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을 위한 변호사가 아니라 억울함을 해소해줄 누군가를 돕는 길을 선택했다. 이 길이 어머니의 삶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또한 뜻밖의 변화는 아이에게서도 찾아왔다. 손자 하준이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어린 눈에도 어른들의 거짓과 폭력은 숨겨지지 않았고 그는 엄마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하준이가 건넨 손은 작고 따뜻했으며 그 손을 잡는 순간 박명자는 오랫동안 잃었던 가족의 온기를 다시 느꼈다. 찢어졌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작은 손은 무너진 세계를 다시 연결해주는 끈처럼 그녀를 붙잡아 주었다. 재판이 세상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목소리를 낼 방법조차 알지 못했던 이들이 용기를 얻었다며 연락을 보내왔다. 박명자는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가 겪은 고통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내는 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긴 싸움의 의미가 충분하다고 느꼈다. 결국 그녀는 노인 인권 보호 단체를 만들었고 아들과 함께 무료 상담을 시작했다. 한때 조직의 내부에서 무기처럼 쓰였던 그녀의 경험과 기록은 이제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었다. 자신의 삶을 무너뜨렸던 세상의 어둠이 이제는 누군가를 지키는 빛으로 변하고 있었다. 활동이 넓어지면서 그녀는 전국을 돌며 강연을 하거나 상담을 이어갔다. 힘 있는 사람에게 억눌려 목소리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당신의 삶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어느새 그녀의 사명이 되었다. 그리고 그 사명은 그녀를 점점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세상은 나이를 이유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 편견을 정면으로 흔들어 놓고 있었다. 나이든 이들이 약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삶의 경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그녀에게 전해졌다. 교도소에 수감된 세린이 면회를 요청했다는 것이었다. 박명자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그 자리를 받아들였다. 철창 너머에서 마주한 세린은 예전의 오만한 모습을 잃고 모든 힘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초라하고 지쳐 있었다. 그녀는 미안하다는 말을 어렵게 꺼냈고 지나온 행동에 대해 후회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명자는 답하지 않았다. 용서나 비난을 말할 자리가 아니었다. 그 자리는 서로의 삶이 이미 전혀 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 곳에서 꽉 묶여있던 무엇인가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1년이 지나갔다. 박명자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과 마주했다.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은 끊이지 않았고 그녀는 그 속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있었다. 아들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깊어졌고 하준이는 자라면서 더욱 다정한 아이가 되었다. 주말이면 늘 그녀를 찾아와 자신의 하루를 들려주곤 했다. 그 목소리는 삶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박명자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자신이 직접 부딪히고 견뎌내고 이겨낸 시간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는 순간을 수없이 보면서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길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힘을 그녀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어느 조용한 아침,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인생은 때때로 가장 깊은 상처가 가장 강한 빛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라고. 그녀는 그렇게 또 하루를 맞이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누군가에게 힘이 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박명자는 그렇게 말문을 열었다. 세상은 한 번 무너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순간을 과소평가한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바로 그 파편 속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녀의 삶 역시 그렇게 새로운 장을 열었다. 재판이 끝난 후 그녀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누군가는 그녀를 용기 있는 어머니라 불렀고 누군가는 정의를 지킨 사람이라 말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그런 평가보다 자신의 억울함이 사라지고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다. 그녀가 만든 노인, 인권단체는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했다. 도움을 요청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끝없이 찾아왔고 그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다. 아들 민호는 그녀 옆에서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힘이 되어 주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와 눈물로 털어놓았다. 자신도 가족 안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어떻게 해야 용기를 낼 수 있냐고 묻는 그녀에게 박명자는 길게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단 한 문장을 전했다. 당신을 가장 먼저 구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에요. 그 말은 오래전 그녀가 스스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이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명자는 자신이 단지한 가정의 불행을 이겨낸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림을 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사람은 누구나 약해질 수 있다. 그러나 약해졌다는 사실이 곧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삶은 그 증거였다. 이후 박명자는 여러 강연과 인터뷰에서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세상은 우리가 침묵하길 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우리를 구하지 못합니다. 나이를 탓하지 마세요. 형편을 탓하지 마세요. 목소리를 낸다는 건 결국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어느새 한 세대가 다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힘을 가지게 됐다. 약한 사람은 없다. 다만 아직 자신의 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힘은 언제든 깨어날 수 있다. 오늘 당신의 삶이 버겁다면 나처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뒤늦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어 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많은 이야기가 세상에 나올 수 있는 힘이 됩니다.